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2호기는 이전 1호기와 달리 기상 조건을 가리지 않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ignition, engine full power.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9 로켓에 실린 군사정찰 위성 2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7시 17분,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 17분에 발사됐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2호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본교신에 성공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2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또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합친 개념입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습 공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군사정찰 위성들이 북한의 전면전 징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한국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른바 4.25 사업 계획에 따라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며 3호기와 4호기, 5호기도 모두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북한 전역을 공백과 제한 없이 감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가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이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을 탑재해 발사한 데 주목하면서 기상 조건이나 주 야간에 관계없이 목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훨씬 더 많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한국이 이번 SAR 위성 발사 성공으로 지난해 12월 1차 발사 당시 탑재한 전자광학 및 적외선 위성과의 중첩 운영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줄여 북한 전역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정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정찰 위성 분야에서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원점을 정확히 포착해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됐으며 한국뿐 아니라 미한일 3국의 공동 방어 역량과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진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남중국해에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지난 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 바로 앞에는 약 130m 길이로 놓인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보입니다. 앞서 라진항에는 지난달 31일에도 길이 110m의 선박이 정박했다가 떠났는데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선박의 입항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부두는 지난해 백악관이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되는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당시와 동일한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이들 선박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d the hostile forces for their rumor of arms dealings as a blood-braiding story against the DPRK as well as a part of hostile attempt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in the international arena by invoking the illegal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the DPRK. 이런 가운데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 선박인 남산 8호는 3월 23일 북한 서해상을 벗어나 중국 방면으로 항해하는 장면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어 29일 중국 상하이 인근 동중국해에 출현, 31일까지 중국 산둥성 인근 바다로 북상하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유엔의 제재로 각국 항구로부터 입항 금지는 물론 자산 동결을 받아야 하는 남산 8호가 약 일주일 동안 AIS 위치 신호를 끈 채 어디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의문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과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양국 대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미한일 3국 협력의 심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와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동맹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White House or the general view of the administration is that you have both countries under major change in the last 2 years. And so it kind of signifies that a closing of one era and the beginning of writing the first chapters of the next era. 이메뉴엘 대사는 이어 동맹 보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동맹 투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안보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다 시게오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방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일 간 군 지휘 통제 조율 방안과 방위 산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How to coordinate our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s we establish that joint operational command. And also we are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enhanced cooperation in utilizing our respective defense industries, including the production side as well as maintenance side of the defense equipment. So those are the some of the issues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will discuss.
미한일 3국의 협력 강화 문제도 다시 강조됐습니다. 이메뉴엘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율되기 어려웠던 대중국 정책에서 3국 정상들은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이 같은 전략 일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pillars of China'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a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could never get on the same page. That changed fundamentally in August at Camp David. I think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Staff members of President Bush 43 said, we desperately wanted to have this, how significant this moment was. 이메뉴엘 대사는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은 세 나라의 정치적 변화를 넘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 강화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본계를 대표하는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미일 동맹은 역대 최정점에 있다며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일본계인 타카노 의원은 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과 무역 문제 그리고 영내 파트너들의 미일 양자회담 통합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또 미일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점에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미국, 일본, 또 한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 이은 것이며 미일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주 막을 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꼽았습니다. EU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이사회의 성과를 결산하면서 세계는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이란, 벨라루스, 수단과 같은 끔찍한 인권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5일 설명 자료를 통해 미국은 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시급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해결하며 유엔 창립 이래 유엔 체제를 지탱해온 보편적 가치, 염원, 또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공동 제안국 동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 조작됐다면서 자주권 침해 행위라고 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공보실은 8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히 상황을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두 나라에서 유엔 안보리와 그 너머에서 양자와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과 비확산 및 군축, 인공지능 AI의 책임 있는 사용, 평화 유지, 식량 안보, 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 등 영내 및 글로벌 우선순위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택성 기자가 국제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지난 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8일 중국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중국 방문 결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과거에도 본 적이 있다면서 10여 년 전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저가 중국 철강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 전 세계와 미국 산업계를 황폐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앞서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군수품이나 이중용도 물품 판매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국이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으로 서필리핀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4개국군이 해양협력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 또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4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상설 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인 로사톰이 주장했습니다. 로사톰은 7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날 3차례 드론 공격을 가했으며 첫 공격으로 식당 근처에 있던 3명이 다쳤고 나머지 2차례 공격은 각각 화물구역 한 곳과 원전 6호기의 돔 상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만 원전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로사톰은 밝혔습니다. 반면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며 러시아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원전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공격을 확인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이 원전이 직접 표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무모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원전 공격은 절대적인 금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철수했다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7일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철수는 남부 라파 등지에서의 향후 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과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가자 남부에서 4개월간 지상작전을 수행한 병력의 휴식과 재편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휴식 뒤 이 병력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로 6개월을 맞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604명의 이스라엘군이 전사했으며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 붙잡혀간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은 133명이라고 밝혔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현재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33,1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